제1장 무해해 보였던 한 통의 전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아누틴 찬유이라군 태국 총리.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이 뉴스를 들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 몇 초 만에 나는 직감했다. 곧 일이 터질 거라고. 태국 총리 아누틴 찬유이라군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협력을 언급했다.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사이버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협력 말이다. 언뜻 들으면 무해한 발언처럼 들리지만 외교에서는 말 한마디가 곧 폭탄이다. 나는 뉴스를 들으며 중얼거렸던 게 기억난다. 협력은 좋지. 하지만 태국 앞에서 캄보디아를 거론한다고? 그건 완벽한 화제 공식이야. 동남아시아 지역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가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각국은 주권에 극도로 민감하다. 특히 캄보디아는 더 강력한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늘 느끼는 나라다. 나는 책상에 앉아 이 상황을 곱씹어봤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누틴 총리와 통화한다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과 태국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통화의 내용이었다.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인 범죄 피해자들, 특히 사기 조직에 끌려간 이들을 구출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태국 총리와 논의하면서 캄보디아를 직접 거론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뢰밭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외교란 결국 무엇인가? 그것은 이익의 게임인 동시에 자존심의 게임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식민지 역사, 국경 분쟁, 강대국의 간섭 등으로 인해 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유난히 예민하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이 없는 나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크메르주의 학살, 베트남의 점령 등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A국이 B국 문제를 C국과 논의한다는 것은 단순한 협력 제한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대변할 수 있는가, 누가 지역의 리더인가 하는 권력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뉴스 기사를 읽어봤다. 아누틴 총리는 분명 선의로 말했을 것이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 조직 문제 함께 해결합시다. 아마도 이런 뉘앙스였을 테다. 하지만 외교에서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전부다.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자기 나라 영토에서 벌어지는 범죄 문제를 한국과 태국이 머리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너희 나라는 통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다. 이건 주권국가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이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외교적 실언의 핵심, 당사자를 배제한 채 당사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다. 캄보디아는 자신들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 협의 주제가 되어버린 순간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 순간 훈마네 총리는 움직였다. 사실 나는 훈마넷이라는 인물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다. 그는 훈센의 아들로서 권력을 물려받았지만 단순한 2세 정치인이 아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그는 국제정치의 언어를 이해하고 동시에 캄보디아 국내정치의 역학도 잘 안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세련되지만 주권 문제에 있어서는 더 단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훈마넷이 한국 외교부 차관을 소환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계산된 제스처다. 대사가 아니라 차관을 부른 것. 그것도 신속하게. 이것은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명확한 신호다.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동남아시아의 외교 무대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한 통의 전화, 몇 마디 말. 그것이 세 나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지역 역학의 작은 균열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외교의 역설이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다. 한 나라의 총리가 다른 나라 대통령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즉시 전 세계로 퍼지고 제3국의 반응을 촉발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각국의 국내 정치, 역사적 트라우마, 지역적 경쟁과 얽혀 복잡한 매듭을 만든다. 나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다. 이것은 현대 국제관계의 구조적 긴장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다. 강대국과 약소국,
지역 강국들 사이의 미묘한 권력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 무해해 보였던 한 통의 전화. 하지만 외교에서 무해한 것은 없다.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고 모든 침묵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번질지 지켜봐야 할 시간이다. 제2장, 자존심이 건드려졌을 때 과연 단 하루 만에 프놈펜이 폭발했다.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가 한국 외교부 차관 김진아를 소환했고 내가 3번이나 되돌려 들어야 했던 말을 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캄보디아는 어떤 주변국도 우리나라를 대신해 그런 일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해줄 필요가 없다는 표현, 평범하게 들리는가? 천만에 외교적 맥락에서 이것은 경고다. 자존심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약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냄새 말이다. 나는 생각했다. 훈마넷의 반응은 빠르고 본능적이다. 그는 이해하고 있다. 만약 가만히 있으면 캄보디아가 지역의 범죄 소굴로 낙인 찍힐 것이라는 걸, 정치란 언제나 감정을 언어로 포장하는 게임이다. 사실 나는 훈마넷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보라. 아버지 훈센은 거의 40년 가까이 캄보디아를 통치했다. 철권 통치자였지만 동시에 나라를 안정시킨 인물이기도 했다. 그런 거대한 그림자 아래서 권력을 물려받은 훈마넷에게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이 있다. 아들은 아버지만 못하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 특히 주권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훈마넷의 정치적 생존 전략이다. 캄보디아 국내 정치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더 쉬워진다. 야당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지만 엘리트층과 군부 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파벌이 존재한다. 훈만의 시약한 지도자로 보이는 순간 그의 권위는 흔들린다. 특히 외국, 그것도 한국과 태국이라는 더 부유하고 강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 문제를 마치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자살이나 다름없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서울의 늦가을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뜨거웠다.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캄보디아의 반응을 보면서 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이들은 모두 강대국의 간섭을 경험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중국. 역사 속에서 이들은 늘 누군가의 체스판 위에 말이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자신들의 주권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 속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다. 식민지 시절 누군가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결정했던 기억, 베트남 전쟁 때 강대국들이 자기들 땅에서 전쟁을 벌였던 기억, 크메르루주 시절 국제사회가 방관했던 기억, 훈마넷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뒷마당이 아니다. 우리 영토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주도한다. 나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열었다. 캄보디아 언론의 반응을 살펴봤다. 예상대로 민족주의적 논조가 가득했다. 외국이 우리를 무시한다. 주권 침해. 캄보디아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다. 이것이 바로 현대 정치의 메커니즘이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훈마넷은 한국과 태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자국민에게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나는 강한 지도자다. 외국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캄보디아가 한국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대신 차관을 불러 대통령에게 전하라고 했다. 이것은 계산된 접근이다.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치고 싶지는 않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중요한 투자국이다. 한국 기업들은 캄보디아에 공장을 짓고 관광객들이 앙코르와트를 찾는다. 이런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전면적인 충돌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다. 하지만 자존심의 문제는 때로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훈마넷은 외교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 충분히 강하게 반응해서 국내외에 메시지를 보내되 너무 강하게 나가서 실질적 이익을 해치지 않을 만큼 이것이 바로 약소국 외교의 딜레마다.
강대국에 맞서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한다. 자존심과 실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훈마넷의 외교 자문이라면 뭐라고 조언했을까? 아마도 정확히 그가 한 것을 하라고 했을 것이다. 빠르게, 명확하게, 하지만 관계를 완전히 망치지 않을 만큼만 반응하라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캄보디아는 한국에게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다. 진짜 타깃은 따로 있었다. 바로 방콕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드라마의 다음 막을 여는 순간이었다. 동남아시아의 오래된 라이벌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제2막 캄보디아의 분노. 하지만 진짜 상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제3장 태국이 가시가 되는 순간,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캄보디아는 한국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었다. 진짜 칼날은 방콕을 향하고 있었다. 그 나라의 지도자는 다른 나라의 문제에 관여하기보다 자국의 국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것은 아누틴 총리의 심장을 겨냥한 일격이었다. 나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은 내 집이나 잘 챙겨라는 직설적인 조롱이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는 오래된 원한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국경 분쟁, 역사적 갈등, 문화적 경쟁. 이 두 나라는 수세기 동안 서로를 견제하고 경쟁해 왔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실제로 총성이 울렸다. 반박 로켓포와 전투기까지 동원된 국경 충돌 말이다. 나는 그 사건을 기억한다. 국제뉴스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었던 순간이었다. 프레아비 히어 사원 주변 영토 분쟁. 겉으로는 역사적 유적을 둘러싼 다툼이지만 실제로는 국가적 자존심의 충돌이었다. 그런데 이제 한 통의 전화통화가 그 상처를 다시 건드렸다. 아누틴이 이재명과 통화하면서 캄보디아를 언급한 순간 프놈펜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태국이 또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지역의 리더인 척하면서 나는 책상에 앉아 태국 캄보디아 관계의 역사를 정리해봤다. 앙코르 제국 시절 크메르는 이 지역의 패권국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암 태국이 강해졌고 캄보디아는 쇠퇴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국경선이 그어졌지만 양국 모두 그 선에 만족하지 못했다. 독립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프레아비 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판결했지만 태국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실제로 군사 충돌이 발생했다.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 훈마넷의 반응은 과잉이 아니다. 오히려 예상된 것이었다. 태국 총리가 캄보디아 문제를 한국 대통령과 논의한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태국이 우리를 속국 취급한다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누틴 총리에 대해서도 생각해봤다. 그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위치에 있다. 태국은 최근 몇 년간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군부 쿠데타, 왕실 개혁 요구, 젊은 세대의 민주화 시위, 아누틴의 부미짜이타이당은 연립정부의 일원이지만 그의 입지가 견고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캄보디아로부터 내 나라나 잘 챙겨라는 식의 비난을 받는 것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다. 태국 국내에서 우리 총리가 작은 이웃나라한테 무시당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야당은 이를 정치적 무능의 증거로 활용할 것이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다. 아누틴은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하나는 캄보디아와의 외교 전선, 다른 하나는 태국 국내 정치 전선. 흥미로운 것은 태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었다. 외교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성명을 냈다. 태국은 모든 이웃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중시한다. 오해가 있다면 외교 채널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외교적 수사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말하는 방식.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태국도 난처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자신을 지역 리더로 보고 싶어한다. 아세안에서의 영향력, 경제 규모, 외교적 네트워크.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여전히 금융 허브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와 영토면에서 압도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같은 작은 이웃에게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것은 태국의 자존심의 상처다. 하지만 동시에 캄보디아와 전면전을 벌일 수도 없다. 아세안 내부의 단합도 중요하고 국제사회의 시선도 의식해야 한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태국의 딜레마, 지역 리더로서의 체면과 실리적 외교 사이에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서울은 동남아시아 두 라이벌 국가 사이의 오래된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외교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냥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쩌다 동남아시아 외교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나? 하지만 이것이 바로 21세기 외교의 현실이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한국과 태국의 양자관계가 제3국인 캄보디아의 반발을 불러오고, 그것이 다시 태국 캄보디아의 역사적 갈등과 연결되고 각국의 국내 정치와 얽힌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한 통의 전화, 세 나라의 자존심, 수백 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문제는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제사장, 서울의 침묵, 이성의 선택.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논평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짧은 보도자료만 냈다. 양국은 경제협력과 범죄 예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격렬한 반응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나는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현명한 처리 방식이다. 외교에서 침묵은 때때로 가장 안전한 발언 형식이다. 만약 반응한다면 한국은 두 인도차이나 국가 사이의 영향력 다툼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은 거기서 얻을 것이 없다. 국경을 넘는 사기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나는 대통령실의 이런 대응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라고 본다. 외교에는 때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니다. 생각해보라. 만약 한국 정부가 우리는 캄보디아를 무시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캄보디아는 봐라. 그들도 잘못을 인정했다고 할 것이고, 태국은 우리가 뭘 잘못했나? 라고 반발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태국과 정당하게 협력 논의를 한 것뿐이라고 강경하게 나간다면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한국 관광객,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침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간이 상황을 진정시키길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통령실의 선택이었다. 나는 한국 외교부의 내부 분위기를 상상해봤다. 아마도 긴급회의가 열렸을 것이다. 동남아 담당, 국장, 차관, 장관까지 모여서 상황을 분석했을 것이다. 캄보디아의 반발 강도는, 태국의 입장은, 우리 교민보호에는 영향이 있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오갔을 것이고 결론은 최소 반응이었을 것이다. 외교 위기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국의 입장도 약화시키지 않는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 김진아 차관이 프놈펜에서 겪었을 상황도 흥미롭다. 뿐만의 총리 앞에 불려가 메시지를 전달받는 것. 이것은 외교관에게 불편한 순간이다. 자신은 메신저일 뿐인데 상대국의 불만을 직접 들어야 하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중요한 정보 수집의 기회이기도 하다. 뿐만에서의 어조, 표정, 구체적인 용어 선택. 이 모든 것이 캄보디아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정말로 관계를 끊을 작정인가? 아니면 메시지만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 국내 정치용 제스처인가? 진짜 외교 정책 변화인가? 김 차관은 분명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서울에 보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침묵을 선택했다. 나는 이것을 능동적 침묵이라고 부르고 싶다. 무기력한 침묵이 아니라 계산된 침묵.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러나 한국의 입장도 굽히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외교. 실제로 이런 접근은 효과가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캄보디아의 언론 보도 톤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초기의 격렬한 비난에서 점차 주권 존중의 중요성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논의로 전환되었다. 태국도 마찬가지였다. 외교부의 조심스러운 성명 이후 더 이상의 공개적 논쟁은 없었다. 양국 모두 사태를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외교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겉으로는 우호적으로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역사적 갈등, 영토 분쟁, 자존심의 문제가 얽혀 있다. 특히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가의 문제는 극도로 민감하다. 한국이 태국과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논의가 제3국에 관한 것이라면 그 제3국을 대화에 포함시키거나 최소한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외교의 황금률. 당사자 없이 당사자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한국 정부를 변호하고 싶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누틴 총리의 통화는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외국인들이 사기 조직에 갇혀 있다. 이들을 구출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문제는 방법이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외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가 무엇을 말하는가만큼 중요하다. 만약 한국이 먼저 캄보디아와 조율하고 그 다음 태국과 협력을 논의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주권이 존중받았다고 느꼈을 것이고 태국도 우리는 지역 협력의 일부로 자리매김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교는 완벽한 과학이 아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은 잘 관리했다. 확대하지 않고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해결하도록 했다. 때로는 최선의 행동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외교는 체스가 아니라 바둑이다. 때로는 한 수를 쉬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가 된다. 제5장 진중권의 결론, 외교는 명예의 게임이다. 나는 논평 녹음을 차분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캄보디아가 화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 국가 명예에 관한 교훈이다. 국제협력에는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의 자존심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태국은 지역적 역할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한국은 시민을 보호하고 싶어하며 캄보디아는 주권 국가로서 존중받기를 원한다. 세 가지 목표 모두 정당하다. 하지만 잘못된 자리에 놓인 하나의 문구 때문에 서로 충돌했다. 나는 마이크에 대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문제는 누가 누구를 돕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누구도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녹음기를 끄기 전에 나는 잠시 멈췄다. 이 사건이 내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첫째, 외교는 언어의 예술이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협력하자와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미묘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르다. 둘째, 역사는 현재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 캄보디아의 식민지 경험, 이 모든 것이 2025년의 외교 무대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과거를 모르고는 현재를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약소국은 약하지 않다. 캄보디아는 경제 규모나 군사력에서 한국이나 태국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했다. 훈마넷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톤으로 정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넷째, 침묵도 전략이다. 한국의 대응, 아니 비대응은 현명했다. 모든 도발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이 스스로 진정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였지만 쓴맛이 오히려 이 순간에 어울렸다. 외교의 맛도 이렇다. 달콤한 듯 하다가도 쓰고 부드러운 듯 하다가도 거칠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나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이 지역을 경제적 기회의 땅으로만 본다. 투자처, 관광지, 시장. 하지만 이들 국가는 각자의 역사, 자존심, 정치적 역학을 가진 주권 국가들이다. 한국이 진정으로 동남아시아와 협력하고 싶다면 먼저 이해한다. 이들의 역사를, 이들의 상처를, 이들의 자존심을,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신해서가 아니라 함께. 이것이 핵심이다. 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이 도시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프놈펜과 방콕의 긴장을 생각한다. 세 나라의 수도, 세 명의 지도자,
그리고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이 작은 외교적 마찰의 영향을 받는다. 외교란 결국 사람의 일이다. 국가라는 추상적 개념 뒤에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다.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훗만에선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강한 지도자로 보이고 싶어한다. 아누틴은 태국 국내 정치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재명은 한국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얽혀서 하나의 외교 드라마를 만들었다. 나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2025년 10월 서울, 방콕, 프놈펜을 잇는 삼각관계. 한 통의 전화가 보여준 것. 세계화 시대에도 국가 주권은 여전히 가장 민감한 신경이다. 그리고 그것을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다. 이 사건은 곧 잊힐 것이다. 언론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고 외교관들은 다음 문제로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교훈은 남는다. 외교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제안하고 합의문에 서명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외교는 인간관계 확대판이다. 신뢰, 존중, 타이밍, 감정,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교는 명예의 게임이다. 실리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명예가 실리를 압도한다. 캄보디아가 한국이나 태국과의 경제 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만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 왜? 약소국일수록 주권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돌아보라. 약소국들이 강대국에 맞섰던 순간들, 그것은 항상 합리적 계산의 결과가 아니었다. 때로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정당하다. 한국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싸웠던 순간들. 그러니 우리는 캄보디아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마이크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팀에게 이것은 값진 교훈이 될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다. 복잡한 역사, 섬세한 자존심, 그리고 강한 주권 의식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다. 그들과 협력하려면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녹음을 끝내고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창밖에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방콕에서 프놈펜까지,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 하노이에서 자카르타까지 이 모든 도시들이 각자의 역사와 자존심을 가지고 21세기 외교 무대에서 경쟁하고 협력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그 질문에 대한 캄보디아의 답이었다. 우리는 독립적 주권 국가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다. 명확하고 단호하고 정당한 답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외교의 제1원칙.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제2원칙. 만약 건드렸다면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응하라. 제3원칙.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대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제4원칙. 모든 것으로부터 배워라. 이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배웠을 것이다.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할 때는 더 신중하게, 더 존중하며 더 포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외교의 진보다.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험에서 배우고 실수를 교정하고 점점 더 나아질 수 있다.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프놈펜에서는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방콕에서는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새 도시, 새 시간대, 하나의 교훈. 외교는 명예의 게임이다. 그리고 21세기에도 디지털 혁명의 한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자존심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외교적 힘이다.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외교를 이해하는 자다. 나는 불을 끄고 방을 나섰다. 오늘의 분석은 끝났다. 하지만 외교의 드라마는 계속될 것이다. 내일 또 다른 사건이, 또 다른 갈등이, 또 다른 화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분석하고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일이고
나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 복도를 걸으며 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한 통의 전화, 세 나라의 자존심, 수백 년의 역사, 그리고 하나의 진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기술은 발전하고 국경은 바뀌고 정권은 교체되지만 인간의 자존심과 명예에 대한 갈망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외교를 영원히 복잡하고 영원히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면서 나는 미소 지었다. 오늘도 세상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나는 기꺼이 배웠다. 이것이 진중권의 방식이다.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공유한다. 그리고 내일 또 시작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멈추지 않고 외교는 끝나지 않으며 인간의 드라마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고 나는 밖으로 나섰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따뜻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